안녕하세요, K컷 권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ZR 롱텀 리뷰입니다. 피지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바디의 무게는 약 540g이고요. 배터리, 마이크로 SD카드, CFB 카드 모두 넣어도 대략 625g. 바디가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 사진용 카메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립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그립감은 당연히 좋지가 않고요. 큰 렌즈를 물렸을 때 무게중심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 무게가 상당해요. 다만 그래도 작은 렌즈를 물려가지고 그냥 스냅 촬영 용도로 간단하게 들고 다닌다면 괜찮게 들고 다닐만 하고요. 디자인도 큰 렌즈보다는 작은 렌즈를 물리면 꽤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사 똑딱이 느낌으로 들고 다니실 거라면 나쁘지 않겠어요. 영상용 카메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딱 컴팩트하게 바디만 들고 다니면서 바디에 렌즈만 마운트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흔히 브레인이라고 하죠. 리그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네마 카메라처럼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컴팩트하게 들고 찍는 용도라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4인치의 거대한 액정도 좋고 생각보다 그립도 이 경우에는 들만하다고 봐요. 케이지 하나 정도 씌우면 더 좋고요. 근데 브레인으로 쓸 때는 이슈들이 좀 많더라고요. 무선으로 디렉터 모니터에 이제 쏴주는 것을 필수라고 했을 때 이 마이크로 HDMI 때문에 꼭 젠더 활용해야 되고요. 그 덕분에 스위블 액정을 유연하게 사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외부 모니터를 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카메라의 최대 장점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합한 쪽에 있어가지고 리깅을 할 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리깅을 해도 요새는 AF로 그냥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메모리 카드나 배터리 교체 때문에 리그를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게 상당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가로로 널찍하고 얼마 없는 조작계가 오른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것들 이런 거 달아도 이제 조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은 좋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쇼텀 리뷰에서 말했던 부분이랑 동일한데, 조작계 풍성하지 않아가지고 물리 버튼이 많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을 느낄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터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긴 해가지고 터치로 조작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만족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영상 촬영을 할 때는 물리 버튼이 있어도 예를 들어 인터뷰나 예능 촬영 같은 거 한다 치면은 터치로 카메라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카메라가 최대한 덜 흔들리니까. 그래서 단편 영화를 찍는다거나 인터뷰 예능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셋업을 딱 해놓고 찍을 때는 터치 조작이 좋다는 게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스케치 촬영처럼 급박하게 순간순간 노출을 빠르게 조절해야 한다든가 하는 환경에서는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조이스틱이 있어서 물리 조작계가 막 처참하다 수준은 아니었고요. ISO 버튼만 좀 커스텀을 해서 쓴다면 스케치 현장에서도 큰 문제 없이 조작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이거 절전 모드를 꼭 꺼두세요. 그래야지 전원 버튼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불이 들어와서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스위치 형식으로 된 걸 저는 선호하는데, 버튼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불우해요. 이건 뭐 근데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참고로 손떨방도 있는데 성능은 Z5-2나 Z6-3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얘는 전원이 꺼져도 손떨방 락이 안 돼가지고 덜그럭덜그럭 거립니다. 이건 ZF랑 똑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LCD,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없는 카메라죠. 기존에 제가 뷰파인더 없애고 LCD만 있는 카메라들 얘기할 때 뷰파인더 없앨 거면 LCD를 좀 더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적이 많은데, 그 말을 실제로 실행한 유일한 케이스예요. 뭐 사실 이건 롱텀 리뷰에서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크고 밝고 진짜 색감도 좋고 심지어 터치 인터페이스도 아주 좋고, 특히나 영상을 찍을 때는 LCD의 화면 비율이 보통 미러리스는 3:2인데 얘는 16:10 비율의 LCD이기 때문에 화면이 유독 더 커 보여서 진짜 좋아요. 뭐 그냥 너무 완벽합니다. 이거보다 큰 LCD를 달고 나왔던 블랙매직 포켓 카메라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써본 카메라에 달려있는 LCD 중에선 가장 좋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CD 혹시 너무 커서 도트가 보이거나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냥 개 좋습니다. 근데 이 LCD는 좋은데 이 큰 LCD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인터페이스랑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영상용 카메라의 만큼 마이크랑 이어폰 단자에 뭐 꽂을 일이 많잖아요. 보통 요새 3인치 액정들은 마이크랑 이어폰 단자를 꽂아도 스위블이 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ZR은 액정이 너무 커가지고 이어폰 마이크를 꽂으면 액정이 안 돌아갑니다. 이것도 참 뭐랄까요, 이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뭐 앞뒤로 살짝 뚱뚱해지더라도 이런 단자들이 LCD 활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이건 뭐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호리병에 담아가지고 서빙하는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든 먹으라면 먹겠는데 맛도 있고요.
진짜 먹는 경험 자체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모로 완벽한 LCD에 여러모로 끔찍한 이 인터페이스가 발목을 잡는 느낌입니다. 이게 개발할 때 이런 불편함을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 카메라에서 HDMI 외부 출력을 할 때입니다. 로우 촬영이 필요한 영상 현장이라면 사실상 외부 모니터링이 거의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서 이 카메라는 상당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장점은 LCD 화면과 거의 동일한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줍니다. 이건 큰 장점인데 스크립터가 카메라의 세팅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급의 소니나 캐논 카메라 같은 애들을 보면 외부 출력으로 카메라 정보 표시를 빼주려고 하면 메인 카메라의 스크린은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터치 인터페이스 조작을 아예 못하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외부 출력을 하게 되면 정보 표시 화면이 바뀌는데 이게 큰 모니터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5인치 등의 작은 모니터로 볼 때는 너무 작아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RE, 레드 이런 시네마 카메라들은 LCD랑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출력을 빼줄 수가 있는데 미러리스 풀프레임 4.4 중에서는 니콘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찐빠가 좀 있어요. 예, 제가 거의 비슷하게 출력된다 그랬잖아요. 니콘이 ZR로 오면서 LCD 액정 비율이 조금 달라지고 인터페이스도 예뻐졌거든요. 근데 외부 출력되는 꼬라지는 예전과 똑같아요. 모니터에 화면이 꽉 차지 않고 애매하게 크롭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게 화면에 이미지가 꽉 차지 않으니까 모니터에 있는 프레이밍 툴들을 사용하기 상당히 애매해요. 모니터의 3분할 라인을 켜놔도 애초에 외부 출력되는 화면 자체가 전체 화면이 아니니까 그 3분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겠죠. 물론 이것도 외부 출력을 할 때 정보 표시를 끈다 그러면은 전체 화면이 출력되긴 합니다. 이러면 근데 뭐 소니나 캐논이나 다를 바가 없죠. 또 하나 더, 이게 로우 영상 촬영이 필요한 환경까지 간다 치면은 연출 영상이나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연출자한테 혹은 클라이언트한테 화면을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 모니터로 럿 출력이 안 돼요. 답답하죠? 이게 어려운 건가? 이러면 모니터에 럿을 넣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카메라에 럿이 있는 거랑 퀄리티랑 편의성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참 R3D 코덱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줬는데 활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이슈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뭐랄까 이게 캐논이나 소니는 불편한 거 알지. 근데 이 가격에는 못 넣어주지. 뭐 이런 괘씸한 느낌이면 니콘은 노력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뭔가 기특하긴 한데 참 안타깝달까요? 니콘이 좀 잘해야 캐논이랑 소니 기강을 좀 잡아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32비트 사운드의 내부 녹화 지원합니다. 이건 뭐 여러모로 너무 좋습니다. 동시 감독님 없이 사운드를 따야 되는 상황이 오면 솔직히 화면도 봐야 되고 사운드도 봐야 되고 하다가 사운드 너무 크게 따지거나 너무 작게 따지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그래요. 제 능력치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자주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이크를 그냥 픽스를 해놓게 되면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에 따라서 보통 동시 녹음을 하면 마이크를 떨궜다가 붙였다가 하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마이크를 살짝 띄운다던가. 근데 그걸 못하니까 배우들 연기에 따라서 소리가 커지면 사운드가 피크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100% 커버됩니다. 소리가 너무 작게 녹화돼도 볼륨만 올리면 디테일이 다 올라가고요. 피크친 것도 볼륨만 내리면 사운드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도의 액세서리를 달아야만 작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라이센스를 사야 된다거나 하는 괘씸한 파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바보 니콘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다 돼요. 심지어 내장 마이크도 32비트 오디오 녹음이 가능한데 이거 뭐 어떻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케치 촬영 같은 거 할 때 무슨 상황인지 내장 사운드 볼륨 같은 거 높여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냥 모든 면에서 잘했습니다. 32비트 오디오 이거는 진짜 잘했습니다. 그리고 AF 뭐 좋습니다. 기존 Z5-2나 Z6-3 같은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해요. 뭐 더 엄청 성장했다 이런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저는 포커스 이동 속도를 -2 정도로 커스텀해 놓고 쓰고 있는데 꼭 커스텀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 세팅 자체가 잘 돼 있어서 영상 찍을 때 AF 모드에 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캐논이랑 소니가 AF 측면에서 너무 괴물 같아서 그런 거지 니콘도 나쁘지 않아요. 사진이건 영상이건 뭐 큰 불만족을 느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 카메라에 AF 온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스케치 상황이라든가 빠르게 AF로 원하는 위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가가지고 반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따로 단축키 할당을 해야 되는데 반셔터로 하기에는 이게 녹화 버튼을 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화가 끊길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몇 안 되는 단축키들 그거 중에 하나를 AF1으로 할당하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저 단축키들 이게 손가락에 편하게 가지도 않고요.
조이스틱이 있는데 AF 온 버튼이 없는 것도 참 뭔 이유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꽤나 불편합니다. 뭐 이 카메라로 조수 붙이고 영화 찍는 데만 쓸 건 아니잖아요. 1인 영상 제작자들을 위해서 나온 카메라잖아요. 게다가 조이스틱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AF1 버튼 넣어줘야지. 이코나. 아무튼 그래서 AF는 나쁘지 않지만 AF1 버튼 없는 게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 녹화 버튼 둘러싸고 있는 이 확대 축소 레버,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해요. AF건 MF건 초점을 맞춰야 하는 환경에선 개인적으로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했고요. 수동 렌즈도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AF1 뺄 생각은 하면서 이런 레버는 넣어놨나 모르겠어요. 천재인지 바본지. 아무튼 여러모로 참신한 카메라긴 합니다. 특히나 이 앞에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수동 조작이 어느 정도로 편리하냐면, 제가 ZF를 사진용으로 많이 쓰는데 ZF의 올드 렌즈를 물리는 것보다 ZR의 올드 렌즈를 물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정도로 이게 진짜 편합니다. 어쨌든 너무 이제 뭐라 하나 싶어가지고 칭찬할 만한 걸 또 생각을 해보면 발열이랑 배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칭찬할 만해요. 이게 팬이 없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팬이 없어서 불안하긴 한데 진짜 6시간씩 이게 6시간 녹화 제한이 있거든요. 6시간씩 5.4K로 찍어도 발열 이슈 없고요. 4K 60p로 하루 종일 스케치 찍어도 발열 이슈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땡볕에 옥상에서 직사광 받으면서도 5시간, 6시간 연속 촬영을 했는데 역시 아무런 이슈가 없더라고요. 발열 퍼포먼스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심적 불안감? 뭐랄까, 이게 분명 경험적으로 발열 이슈가 없긴 없었는데 이게 뭔가 팬이 없으니까 언젠가 발열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 알죠? 주변의 감독님들한테 제가 ZR 이거 많이 팔고 다니는데 팬 없는데 발열 좋다고 하면은 잘 믿질 않아요. 이게 뭔가 니콘에서 마케팅적으로 차력쇼라도 좀 해서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코바를 갔다 왔는데 이 카메라 최대 녹화 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6시간씩 4번 연속 촬영하는 거 보여주는 거 어떨까 싶은데 24시간까지는 안 되려나? 아무튼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파나소닉인가? 이런 이상한 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웃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파나소닉의 발열 제어 능력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준 사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도 좀 신기합니다. 액정이 4인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넓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근데 별로 안 그래요. Z6-3랑 큰 차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이게 땡볕에 밝기를 올리기 시작하면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빨라지긴 하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배터리 퍼포먼스도 희한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열, 배터리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칭찬할 만한 카메라예요. 자, 그럼 이제 사진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사진은 뭐 리뷰할 게 없긴 해요. Z6-3에 전자 셔터를 쓴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봐도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2400만 화소의 고효율별 고효율 로우 파일의 용량 너무 좋고요. 사실상 무제한의 초당 20연사 로우 촬영 가능하고요.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안부 오스톱 복원을 해본다거나 아주 고감도로 촬영을 한다거나 하면 같은 센서를 가진 Z6-3의 기계식 셔터와 비교했을 때 약간 안 좋긴 한데 뭐 그래도 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셔터는 전자식 셔터로만 동작을 해가지고 16000분의 1까지 가고요. 특이하게 60분의 1초에 플래시 동조도 가능한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류의 카메라들은 플래시 동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기계식 셔터가 없으니까 롤링 셔터 퍼포먼스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롤링 셔터도 나쁘진 않지만 기계 셔터 수준으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롤링 셔터 부작용이 치명적으로 드러날 만한 상황에서 쓰기엔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컬러풀한 조명이나 디머로 전압을 낮춘 어둑어둑한 카페나 술집 같은 거 있죠. 그런 데는 플리커가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다만 그래도 센서 스피드가 꽤 빠른 만큼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 자체가 적은 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이뻐서 혹은 액정이 커서 사진용으로 굳이 구매하겠다 한다면 말리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카메라가 납작하고 네모져가지고 작은 필름 렌즈 같은 거 끼면은 꽤 이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ZF가 더 이쁘지 않나요? 참고로 Z6-3와 비교를 해보면 LCD 기본 세팅으로 봤을 때 색감 차이가 꽤나 나는 편이긴 한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그 색감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색감 얘기가 나온 김에 JPG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니콘 쓰시는 분들은 기본 색감도 나쁘지 않지만
리치톤 인물을 살짝 조정해서 쓰시는 거 아주 추천드려요. 저는 사진이건 영상이건 리치톤 인물의 선명도, 중간 선명도, 명료도 전부 다 0으로 놓고 컨트라스트는 -2에서 0까지 날씨 봐가지고 조절해가면서 쓰거든요. 미드톤 개조도 진짜 잘 잡아주고 색감이나 전체적인 컨트라스트 표현도 부드럽고 흐린 날 맑은 날 가리지 않고 범용적으로 쓰기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상업에서 제가 ZR로 영상을 꽤나 많이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통 좀 규모가 작고 빠른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로그나 로우를 쓰지 않고 최대한 범용적이고 예쁜 색감이 필요한데 딱 리치톤 인물 살짝 튜닝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니콘 쓰시는 감독님들한테 지금 이거 리치톤 인물 커스텀해서 쓰라고 열렬히 전파를 하고 있는데 다들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니콘 코리아에도 이거 기본으로 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니콘 쓰신다면 꼭 ZR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엔 동영상 파트입니다. 우선 녹화 가능한 포맷이 엄청 많죠. 그 중에 핵심만 보자면 R3D로 6K 60p 로우가 된다는 건데 R3D는 용량이 엄청 크긴 하지만 확실히 편집하기도 편하고 보정폭도 넓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크롭 4K 120p도 됩니다. 다만 이 R3D의 용량이 상당히 커요. 레드 카메라처럼 R3D 용량이 선택 가능했으면 좋았겠는데 솔직히 세 가지 정도는 나눠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R3D 장점이 압축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빼버렸다는 것은 꽤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신 R3D의 저용량 버전에 대한 대안으로 N로우도 쓸만해요. N로우는 두 가지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 N로우 일반의 경우 용량이 상당히 착합니다. 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N로우에 SDR 모드로 찍으면 로그가 아닌 상태로 로우 촬영이 가능한데 H265에 비해서 보정폭은 훨씬 넓으면서 개조와 컬러 정보가 많아서 보정을 진짜 잘 먹어요. 단편 영화나 인터뷰처럼 조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DR을 확보하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N로그나 R3D로 찍는 것보다 N로우 SDR을 쓰는 거 아주 추천합니다. 개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찍고 그냥 12비트 사진 로우 파일 보정한다 생각하면서 명따 암업 하면 됩니다. 물론 실제 12비트 사진처럼 잘 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돼요. 게다가 애초에 로그로 안 찍으니까 현장에서 외부 모니터로 뷰 어시스트 출력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욕했잖아요. 그런데 SDR은 그냥 애초에 뷰 어시스트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쁜 카메라의 멍청함을 좀 감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로우랑 프로레스가 있는데 이건 제 워크플로우상 안 맞아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H265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도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이고 5.4K랑 4K를 지원하고 역시 60p 지원하고 좋아요. 다만 큰 불만이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니콘 H265가 420H265라는 거예요. 420 10비트라는 거예요. 사실 420과 422은 일반적인 영상 촬영이나 색 보정을 할 때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상 촬영을 하실 때 420이라서 불리할까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런 크로마 샘플링이 떨어지는 것보다 전체적인 비트레이트, 전체적인 파일의 용량이 떨어지는 게 더 보정폭이 안 좋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브이로그나 인터뷰 홍보 영상 등의 촬영을 하신다면 420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420의 단점이 체감되는 게 크로마키 촬영을 할 때입니다. 크로마 촬영은 422 오라이로 해야 잘 따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ZR은 오라이도 지원을 하지는 않긴 해서 크로마에 상당히 불리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경에선 큰 문제 없지만 특정 상황에선 분명히 422 10비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니콘은 빨리 추가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용량 선택이 안 돼요. 압축률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H265의 420 10비트 영상의 비트레이트가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보통은 용량이 적으면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이미지 퀄리티가 크게 와닿는 경우는 보정을 할 때거든요. 소니나 캐논이나 파나소닉처럼 상당히 낮은 비트레이트로 찍을 수 있는 애들도 테스트를 해보면 높은 비트레이트나 낮은 비트레이트나 무보정 상태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게 찍고 보정 안 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기록 영상 같은 것들. 그런 건 솔직히 용량 작으면 좋거든요. 니콘은 그런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요거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니콘의 문제가 비트레이트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낮았을 때 문제가 많은 거지 높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메모리 카드와 하드의 가격에 문제가 좀 있긴 하겠는데 영상 퀄리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유연성이라든가 영상 작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레이트가 높은 게 좋아요. 그리고 니콘 기본 비트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뭐 비트레이트가 니콘 비트레이트 너무 높아서 못 써먹어요 이런 말이 보이시면 무시하시면 돼요. 아무튼 높은 비트레이트의 R3D부터 사용하기 쉬운 N로우 SDR에 가볍게 사용 가능한 H265까지 다양한 포맷이 있는 건 좋다. 근데 422 10비트 빨리 추가해주고 R3D랑 H265의 용량 선택 가능하도록 압축비 베리에이션 아주 시급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로우 영상을 찍어봤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다, 이런 거는 못 써먹는다, 이런 분들 계신데 원래 로우가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레드건, 블랙매직건, 뭐 아리건 다 마찬가지예요. 로우 파일은 노이즈 리덕션을 안 먹이고 나오기 때문에 원래 노이즈가 높은 파일 형식이고요. 로우 써보려면 다빈치 리졸브 필수입니다. 쓰기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야 뭐 워낙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한 녹화 포맷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베이스 ISO가 800이랑 6400이라고 하죠. 이 말은 ISO 선택권이 딱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ISO 800으로 찍고 두 스톱 올리는 거랑 후보정으로 ISO 3200으로 애초에 찍는 거랑 이미지 퀄리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ISO 800에서 노이즈가 최소화된다. 요것도 딱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베이스 ISO 자체밖에 없는 거고 ISO를 조정하면 그냥 보정을 하니까, 지가 후보정을 안에서 하니까 노이즈가 많아질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ISO는 DR을 최적화하려고 잡아놓는 경우가 많고요. 찍은 다음에 뭐 노이즈건 채도건 뭐건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할 문제다 라고 하는 게 로우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볼 만한 게 영상 관련 편의 기능, 뷰어시스트 외부 출력 안 되는 건 제가 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탈리 램프 있고 당연히 켜고 끌 수 있고 좋습니다. 웨이브 폼 있고 이것도 좋고요. 수평계 있고요. 수평계가 외부 모니터에도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오픈 게이트 없는 거 상당히 아쉽고요. 뭔가 오픈 게이트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한 유튜버가 소소하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그 말은 좀 아쉬운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진짜 오픈 게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 있고요. 가로 세로 촬영 납품 때도 분명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3:2 비율의 촬영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나목픽 같은 거 쓸 때는 진짜 너무 좋죠. 센서가 확 커지는 거니까 심도 표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아나목픽은 조리개가 수치가 어두운 게 많아요, 애초에. 이제 파나소닉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캐논도 오픈 게이트를 열어주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니콘이랑 소니 남았거든요. 니콘이 꼴찌하기 싫으면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나모픽 디스퀴즈 없는데 이것도 좀 짜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1.33배 아나모픽 렌즈가 많이 나와가지고 16대 9 비율밖에 안 되는 카메라들도 아나모픽 렌즈 써먹기 좋거든요. 근데 디스퀴즈가 없으면 아나모픽 렌즈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어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디스퀴즈 없는 건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좀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폴스 컬러 없는 것도 좀 아쉽긴 해요. 캐논이나 파나소닉은 폴스 컬러 달고 나오는 추세니까요. 스킨톤 볼 때는 진짜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폴스 컬러는 뭐 필수까지는 모르겠지만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화면비 마커, 이거 마커 절실합니다. 세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앵글 똑같이 맞춰가지고 촬영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렇고 마커 같은 거 커스텀 가능하도록 해주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법 많거든요. 요것도 요즘에 점점 해주는 추세잖아요. 다른 미러리스들 마커 좀 넣어주세요. 꼭 커스텀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또 듀얼 슬롯이 안 됩니다. 카메라가 CFB 카드 한 장에 마이크로 SD가 한 장 들어가는데 마이크로는 없다고 치면 그냥 원슬롯으로 생각한다면 뭐 개인적으로 시네마 카메라들도 원슬롯으로 많이 썼어서 그런가 좀 아쉽긴 해도 막 크리티컬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ZR을 엄청 탐내는 상업 감독님들도 이 듀얼 슬롯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항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거 지금 니콘은 듀얼 슬롯을 지원하는 카메라들도 영상 동시 녹화라든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빠르게 해소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ZR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진짜 애처로운 카메라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잘 해내게 된 게 많아가지고 귀여워 죽겠긴 한데 또 가끔 평균 이하의 무빙을 보여주는 꼬라지를 보면 정이 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뭔가 카메라의 컨셉이 분명한데 막상 그 컨셉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예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만들었을 거면 R3D 같은 거 넣어줄 생각하지 말고 브이로그 할 만한 뭐 2040 이런 줌 렌즈 같이 출시하고 더 적은 용량의 녹화 포맷 오픈 게이트 이런 거 넣어주고 SD 카드로 넣어주고 뭐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레드 먹었으니까 좀 전문가스러운 로우 영상 머신으로, 저렴한 로우 영상 머신으로 만들고자 했으면 그냥 좀 뚱뚱해져도 HDMI 풀사이즈 받고 스위블 액정 잘 쓸 수 있게 인터페이스 단자 같은 것들 뭐 상단에 박는다든가 해가지고 모니터 잘 쓸 수 있게 해주고 뷰 어시스트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엔 대학생들, 영화 대학생들은 다 샀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외형은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데 막상 스펙은 시네캠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근데 그러기에는 브이로그 쓰기에도 뭔가 애매하게 불편하고 시네캠으로 쓰기에도 뭔가 애매하게 불편한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ZR이 가격 대비 체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절대로 까일 만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3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로우 영상 내부 녹화가 가능하고 아주 우수한 퀄리티의 4인치 액정이 박혀 있다는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32비트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요거 3개만 해도 3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존하는 미러리스들을 전부 다 압살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치명적인 중요한 세일링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잘 잡아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실제로 사용하기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이 평가가 왔다 갔다 하네. 정말 또 유연한 카메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 영화나 광고도 제가 이 카메라로 찍었고, 인터뷰 예능 홍보 영상도 이 카메라로 찍었고, 제 유튜브 인서트 그리고 저의 애기 브이로그 이런 것도 이 카메라로 찍고, 일상 같은 거에서도 이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막상 조금씩 부족한 건 맞는데 결과물은 너무 좋고, 막상 또 쓰려고 하면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다 쓸 수는 있어요. 120p도 크롭이지만 가능하고, 크로마키도 뭐 420비트가 좋긴 하지만 뭐 420으로도 앵간한 현장에선 큰 문제 없거든요. 거기다 뭐 갑자기 사진 요청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사진 찍어줄 때도 문제 없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에 이 디지털 슈가 있어요. 요거 활용해가지고 탑핸들 하나 기깔나게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탑핸들에다가 이어폰 마이크 단자 연결하고 풀사이즈 HDMI 넣어가지고 거기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탑핸들도 생기고 4인치 액정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외부 장비들 다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대부분 커버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영화나 영상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카메라고요. 취미로 영상을 좀 깊이 파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왜 사진 하시다가 취미로 영상 하시는 분들은 그 열악한 보정폭 때문에 좌절하시는 경우 많은데 보정폭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만 모든 분들에게 법령적으로 자신있게 추천하기에는 디테일이 좀 부족한 카메라기도 합니다. 예전에 BMP-CC 같은 카메라들이랑 비슷해요. 잘 맞으면 정말 잘 맞는데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카메라. 개인적으로 저 한정 해가지고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영상용 카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고민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상업용 메인 카메라로 캐논 C70을 4대 쓰고 있거든요. 뭐 FX6, 브라노 C80, C400 이런 것들 써보긴 했는데 아직 딱히 바꾸고 싶은 카메라가 없었어요. 근데 ZR은 처음으로 제가 메인 카메라를 카메라 시스템을 다 ZR로 바꿔버릴까 하는 유혹이 드는 카메라입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싹 다 바꿔버릴까.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R의 롱텀 리뷰였고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